자,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잘 잡아주세요. 오늘, 네. 우리 장동혁 대표님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오늘 저는 이영풍 TV에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이 대담은 처음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 우리 신규진 교수님하고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우리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신장 개업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첫 손님으로. 역시 이게 임자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장 대표님하고 이 인터뷰 계획을 잡기 전에 이 인테리어 공사는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예.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어제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게 운 좋은 사람은 이리 넘어져도 운이 있고 저리 넘어져도 그래서 제가 장 대표님이 이번 이 새 스튜디오 예. 첫 번째 손님인데 예. 상당히 세상에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엄청 지금 거의 5천 명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썸네일이 장 대표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오늘의 썸네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치평론 유튜브에서 예.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네. 조금 사소한 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그냥 토라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근시안적인 것 같고요. 예. 좀 시간을 갖고 꾸준히 보면서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제 취임하신 한 2달쯤 이제 넘어가는데 예, 석 달, 당대표 석 달쯤 됐나요? 석 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두 달, 석 달 가까이 되는데 한 3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한 3년 한 것 같고 지금 딱 주신 말씀이 딱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고민 없이 하는 게 없이 물론 이제 그런 행보나 그런 제 말 한마디가 우리 또 지지자나 당원분들 중에는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대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당원의 대표여야 되고 또 모든 국민을 보면서 당을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당대표로서는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좀 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이제 매일매일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 3개월이 한 3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지지자들 중에서 또 극성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네. 좋아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만 보이면은 막 나 지지 처리할 거야 막 이렇게 엄청 급하세요 보니까 그런 분들에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제 나름대로 그리고 또 우리 참모들이나 우리 전략을 짜는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적절한 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적절한 타임에 이게 잘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걸 좀 바로 즉시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나? 왜 여태까지 뭐 하고 있나? 이런 좀 서운함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중도 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그런 걸 했나? 아니면 왜 지금 굳이 그런 걸 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파 정당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고 그렇습니다. 또 수십 년간의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당대표 해보시니까 이 일종의 선장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이 배가 상당히 이 좌연 우연 움직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원내에 107명 저를 포함해서 예. 107명의 의원이 있지만 그분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과거에 관성이 편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단순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당대표가 왜 저러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까지도 설득하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혼자 이렇게 틀면 배가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까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쭉 오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트는가. 근데 왜 방향을 틀었는지는 한참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여러 어려운 결정들을 하지만 또 원내에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100%다 공감해 주기는 어렵고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선은 지금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뚜벅뚜벅 가되 여러 비판이 있고 서운하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설득하면서 그래도 제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출연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 오해들이 있으면 저는 그 오해들을 풀고 또 당원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많은 그 시청자들,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지금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 대여 관계에서 우리 장 대표님이 연설을 하는 중에 네.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일부 빼고 이재명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던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과는 저는 우선 지금 협치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선은 저희 국민의힘을 국정을 같이 협력하면서 이끌어가는 야당 또 파트너. 아니면 협상 뭐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이것은 야당과 함께 가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들도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는 강하게 싸울 때다. 잘못된 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히 항소 포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김만배 일당이 항소심에 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그 발언도 하지 마라. 거기가 입 한 번 열면 뭐 김만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서운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다 쥐고 있는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뭐 항소심에 가서 그리고 내가 재판 받고 나와서 지금 저수지에 있는 돈이 다 말라버리면 굳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 이 대장동의 몸통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막으라.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저수지를 저는 그대로 보존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무죄가 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리고 지금 일단 사실 배임죄만 남았는데 뭐 뇌물죄, 뭐 이해충돌 위반죄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무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임죄만 남아 있는데 곧 배임죄 폐지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배임죄 폐지하면 이 죄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지고 다른 죄가 남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의 모든 죄도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여차해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김만배 일당이 이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이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공소 취소로 갈 겁니다. 아하. 그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는 그저 그냥 뭐 단순한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결국 그 정점에 이재명이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공소 취소도 해야 되고 배임죄 폐지도 해야 되고 그 전에 김만배 일당이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임죄 폐지하거나 공소 취소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저항이 올 거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 뭐 이번 항소 포기가 나자마자 국가 추진 그거 다 풀어달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돈의 문제로 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 이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그 현기만 채우고 있으면 뭐 하루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떤 녹취록을 보면 뭐 몇 년 살면 그냥 곧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항소 포기가 갖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죄 폐지나 공소 취소를 통해서 죄를 없애겠다.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의 죄까지 같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잘못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죄를 최대한 줄여서 나중에 사면 복권하고 몇 년 안에 나오도록 해주고 그냥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수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쭉 포석을 가지고 이루어진 항소 포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 범죄 카르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예. 정권과 맞서는 야당 당수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사 동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2022년 보궐선거에서 같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전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만 하고 국회의원을 이제 처음 하는데 입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이 모든 정치권은 그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온통 지금 이제 그거 하나로만 지금 사실 점철돼 있고 번복이 돼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가 원내대변인 맡고 사무총장하고 최고위원 하는 그 순간 계속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야당이 대표였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그 당시에 야당과 싸울 때 결국 모든 문제는 항상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하고 맞닿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었던 제가 계속 거기에 전면에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저는 이제 야당의 대표가 돼서 그 대척점에 서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저는 부장판사까지 하다가 옷 벗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은 야당 대표로서 건국 이래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 2년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이 보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특검이 뭐 이제 영장만 치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특검 해체해야 됩니까? 해체는 이제 절대 안 할 거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연장을 하고 이제 3대 특검이 겨우 12월이면 다 이제 거의 이제 12월이면 다 끝나가게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최혜병 특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무슨 뭐 경로했다 이 무슨 경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경로해서 무슨 말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전혀 실체도 없는 그 도깨비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정권 내내 특검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막상 특검이 출범해서 영장 청구했더니
수사 외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장이 기각돼 버리고 지금 재병특검은 뭘 하는지 어디서 세금을 어떻게 축내고 있는지조차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십니다. 재병특검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불 같은 뭐 경로했다?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이 항소 포기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판결 나기 전날 함부로 항소하지 마라.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항소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은 법무부 차관은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정식으로 수사권 발동할 수도 있어라 하고 협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본인들이 다 자백했습니다. 명백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그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예. 이거야말로 특검하고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공무원만 한 명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란 특검인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됐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란 선동을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했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까지도 기각돼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소설 같은 구속영장 청구인데 저는 그것도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소설 같은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특검은 그 생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간 기간은 남아 있지만 특검은 결국 생명을 다 했고 그 3대 특검이 벌인 지금 무도한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그대로 부담으로 역풍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 전략 전술상 이재명 세력, 민주당 세력이 벌이는 사냥개 노릇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냥개가 처음에 열심히 짖기는 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날뛰다가 끝난 꼴이 됐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직자를 인민재판하겠다. 그렇죠. 휴대폰, 컴퓨터 다 뒤져서 결국은 누가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특검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고 이제 북한에서 보는 이제 5호 담당제 인민재판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또한 엄청난 역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공직사회가 돌아서면 저는 그 선거는 반드시 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 휴대폰 그 털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털지 못하는데요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공무원들 휴대폰 다 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정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무엇을 할지 뭐 상상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민심이 지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이 정당은 문재인 정부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어이없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발상. 예를 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고 필요한 다음 사람한테 주고 또 그 이 사람은 나왔으면 또 자기가 필요한 데 가고 또 그 사람은 또 비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예. 왜 살다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 이익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냐. 북한처럼 그냥 토지, 집 이런 것들은 그냥 국가가 배급해 주듯이
필요한 곳에 살고 나오고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이러면 되는데 왜 집이나 이런 부동산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느냐. 절대 부동산에서는 어떤 부의 축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지금 이 시장경제체에서는 여기에 제가 살다가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근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나가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내가 더 줄게. 아니 내가 그보다 더 줄게. 아니 내가 그보다 더 줄게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문제인 것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이미 갭 투자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살 거 다 사고 자기들은 이미 부를 다 축적해 놓고 정말 부 축적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지금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살고 싶다. 집 한 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그 수요는 전부 다 막아버린 거. 그게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부동산 멘토라고 하는 이한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장관급 원장 자리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린이날 선물로 네네. 부동산을 그냥 선물한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구역질 나는 네. 좌파들의 가증스러운 민낯인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역질 나는 민낯이다. 근데 이제 저는 점잖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구역질 나는 민낯이 그런 생각을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다른 걸 요구하는 거죠. 돈을 모아서 사라. 빚내서 사지 마라. 굳이 왜 강남에 서울에만 집을 살려고 하냐. 다른 데 가서 살아.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동산 정책도 정책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문제는 그 왜곡된 시각을 자기들은 실천하면서 왜곡된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면 되는데 자기들은 정반대로 가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먹고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라라고 정책은 반대로 가니까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 당 지지도 네. 지지도가 이제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등락폭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뭐 ARS 자동응답으로 뭐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샤이 보수들이 좀 답변을 적극적으로 못할 가능성 같은 건 있거든요. 있는데 당 지지도가 당대표로서 보시기에 좀 지금 흡족하십니까? 흡족하진 않지만 저는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그리고 뭐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여러 상황이 급격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은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내 일로 다가오는 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달 신학기가 되고 인사 이동철이 되면 그때 전세난 월세난 그러면서 이제 더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제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반작용으로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올라가는 데는 아직은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하방 압박을 받쳐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꾸 뭐 그 현금성 정책을 계속 한다든지 뭐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주식 부양을 계속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면 주식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지율 하방 압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당에게는 많이 있고 야당은 뭐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여러 상황에서 뭐 지지율이 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의 정책적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서 그것이 지지율의 변화로 확 다가올 때까지는
저는 올 연말은 지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뭐 여당이나 그리고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기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야당의 지지율은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뭐 0.5% 뭐 0.6%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연말까지 잘 지나간다면 이제 그때는 연말이 12월까지 지나면 결국은 어느 정도 특검이 무리한 수사였고 성과 없이 끝났다는 것도 밝혀질 거고요. 지금 공직사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뭐 검열하듯이 뭐 이렇게 또 청산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반작용으로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에 어려운 상황들이 국민들께 피부로 다가오면 저는 지지율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성급하게 지지율을 갑자기 올리다 보면 오히려 그런 무리한 행보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인내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네.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각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시험 치는 수능 시험 치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은 선거인데요. 네. 내년에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뭐 안보 이런 데서 위협 요소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게 어떻게 현실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크게 패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완전히 붕괴된다. 사법체계도 완전히 붕괴된다. 결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로 가게 된다. 저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 뭐 이게 뭐 대장동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 대법관을 증원한다. 대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사심제를 하겠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검사들 막 다 징계해서 뭐 파면시키겠다. 법 왜곡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 검사들도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 이미 이제 사법부 파괴의 그림은 저는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미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겠지만 아마 이제 부동산 정책도 하다 안 되면 이제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즉 뺏어다가 결국은 이제 배급제처럼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것은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지지율이 버텨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중임제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4년 중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젠가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잘 하고 저희들이 지지를 얻는다면 뭐 저희들이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것이 뭐 이재명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플랜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저는 4년 중임제라는 이런 통치구 구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교묘하게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저는 바꿀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게 체제 전쟁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데 지금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헌법에 위반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헌법에 반하는 거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헌법까지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저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지금 싸우는 싸움은 장동혁 지도부가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이재명 정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쪽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뭐 예전에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무슨 뭐 위장 평화쇼라도 하고 돈 퍼주게 하고 계속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그때 개헌 투표까지 국민 투표까지 같이 해서 이 사회주의 헌법까지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지는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1년차 때 벌어지는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 정권 심판론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 너무 안일한 접근이네요. 체제 전쟁으로 보시면은.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돌아보면 예. 정권 2년차, 3년차에는 정권 심판론이 먹혔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 게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탄핵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대선을 치렀고 예.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계속된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지율의 상승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민주당은 특검이 안 되면 지금처럼 뭐 공직자를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내란정당 해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계속 이 프레임을 끌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돈 퍼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금 집권당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무슨 뭐 위장평화주든 뭐라도 계속하면서 그 선거만 일단 잘 치르고 보자라는 전략으로 간다면 내년 선거는 지방선거는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잘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뭐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저는 지금도 아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우파 시민들이 총단결하고 총공세를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제 이 라이브 방송을 긴급 라이브를 열면서 내일 그 장동혁 대표님이 우리 스튜디오 출연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했더니 질문이 한 350여 개 정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부터 쭉 봤더니 크게 보면 한 카테고리가 한 4개쯤 됩니다. 네. 4개쯤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선과 관련해서 쭉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 대표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범우파 정당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가령 뭐 고영주 대표가 계시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또는 뭐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잠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도 할 겁니다. 뭐 당연히 뭐 현금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위장 평화쇼든 뭐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 후보들을 음해하고 공격해서 뭐 어떤 리스크라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거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 우리 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이런 뭐 항소 포기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것은 저는 체제 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명분이라면 그 대의 명분이라면 저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의 이런 무도한 것들을 통해서 보수정당 전체를 괴멸시키려 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고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입틀막하고 방송도 입틀막하고 국민들이 입틀막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숨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야만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거나 뭔가를 해서 일단 우리가 집권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쪽 밥그릇 뺏어서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것 외에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규탄 대회에서 예. 우리 장동익 대표님이 황교안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니 또 이 내부 총질하는 세력들과 이런 쪽에서 왜곡을 해서 뭐 그럼 극우 정당하고 뭐 같이 가자는 말이냐 이런 저는 그게 굉장히 헛소리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범우파 정당의 4촌, 6촌, 8촌 되는 정당이 있다면 거기와 함께 연대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읽혔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손현보 목사님이 체포 구속됐을 때도 세계로교회 가서 제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부당한 체포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것은 부당한 체포 구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저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찰의 부당한 체포 압수수색이다. 아시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당시에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부당한 압수수색, 부당한 체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당연히 영장이 기각됐지만 황교안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은 명백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고 정치 검찰의 저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인권 탄압,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치 특검의 인권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 탄압은 손현보 목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를 거쳐서 우리 국민의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이 똑같은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과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무도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제 전복의 일환입니다. 그 체제 전복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누구라도 저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의 대표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정당과 지금 당장 합당할 수 있냐 합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의 인권 탄압은 저는 무시돼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종교 탄압은 괜찮아. 이 사람에 대한 인권 탄압은 괜찮아. 이 사람에 대한 인권 탄압은 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그런 부당한 위치에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인권 탄압 당하는데 저 사람은 인권 탄압 당해도 돼 라는 취급을 받아도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사법 파괴를 시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 전체적으로는 야당 탄압이죠. 야당 탄압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 탄압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 목사님이 종교 탄압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당하는데 그분의 삶의 궤적을 잘 살펴서 저분의 삶의 궤적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저분이 우파의 전사이긴 하지만 저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저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사람은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 탄압,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 손정모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은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범죄 사실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 그런 인권 탄압, 종교 탄압을 받을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인권 탄압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이 이만큼 부족한데 저분들하고는 우리가 계속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싸우고 저분들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고 밀어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손정모 목사님, 이진숙 위원장님,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삶을 살았고 어떤 종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분들이 그분들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저는 이런 무도한 특검에 인권 침해를 받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이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탄압, 정치 탄압 그리고 체제 전복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힘을 모아도 내년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와 똑같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똑같이 그리고 지금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과 똑같이 이 무도한 정치특검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 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 낸 것을 비판한다면 이렇게 반인권주의적인 그리고 반법치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탄압은 정당화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뭘 연대를 논하고 다음 선거에서 연대하자. 그럼 누구하고 연대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여의도라는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하고 도대체 연대를 하자는 겁니까? 어디로 중도를 확장하고 뭘 확장을 하자는 겁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재명 정권에 반대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로 확장하기도 우리는 지금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 인권 탄압이 곧 우리에 대한 인권 탄압이고 우리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고 곧 이 영장 청구가 곧 추경호 원내대표한 영장 심사하고 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때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저분들도 같이 싸워주기를 바라고 모든 우파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내란몰이가 끝납니다. 그때 힘을 합쳐 주십시오라고 곧 우리는 저쪽에 손을 내밀 거면서 그것도 내밀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 이 여의도 섬에 갇혀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그 뜻을 알면서 적어도 모른다 하더라도
대표가 다 뜻이 있었겠지. 뭐 그게 우리도 지금 같은 입장 아니야. 뭐 그런 걸 표현한 거겠지라고 말은 못 해줄 망정. 내부에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다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검의 인권 탄압,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손현보, 이진숙, 황교안 똑같습니다. 특검의 무도한 인권 탄압.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권 탄압하는 우리는 지금 같은 입장이고 인권 탄압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체제 전복과 관련되어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거에 반대하는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모든 우파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희망이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선거 얘기하려면 선거라는 게 사실 뭐 우리 장도영 대표님 뭐 정치계에 발 들여놓으셔서 이제 뭐 선거를 계속 해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선거는 그러면 밖으로는 좀 연대와 확장을 하고 안에는 딴소리 내는 사람들 조금 자제시키는 이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이제 밖으로 확장하는 방법 중에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에 울산 북구에 진보당 후보가 후보를 내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잖아요. 그런 정책 연대, 선거 연대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보수 우파 정당과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저는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런 체제 전복을 막아낼 수 있다면 여러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정치연대는 저는 미리 예상 가능하다면 그 어떤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여러 정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연대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어야지 지금부터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된다. 다만 그 힘을 모아서 싸우되 그게 선거라는 국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결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 그게 시너지를 주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 내부 총질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아니 뭐 뻑하면은 뭐 극우 타령하고 말이죠. 중도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뭐 당대표가 어떤 가고자 하는 비전이나 아젠다에 약간 반기를 들거나 또는 전체적인 국민의힘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한동훈 당계 게시판 뭐 당계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지난 금요일 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당대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대한 이의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금요일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얼마 전에 윤리위에서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전에 따로 보고 받지는 못했고 예. 그리고 그날 뭐 기자 브리핑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지 못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나 뭐 제가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때의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대표 되기 전에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왜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무감사위원회와 결국 윤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 남아 있긴 한데 그 부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뭐 그것도 저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뭐 속도가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상원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가 내년 1월 5일까지로 알려져 네. 있는데 그 뭐 중간에 여상원 윤리위원장 뭐 사임을 권고하거나 이런 예정은 없으시죠? 일단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많은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법률안을 또 내신 걸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한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내년 뭐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연말이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사전투표 관련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를 직접 카운팅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도 우리 번호표 뽑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카운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 물론 뭐 선관위가 지금 정권도 바뀐 마당에서 얼만큼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죠. 세 번째는 이게 사전투표 전날부터 사전투표 있을 때까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지금 망분리.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뭐 별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당장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 나온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직전 선거에서 사전투표할 때 망분리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저희 이다래 의원님의 질의에 예.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새로운 큰 문제로 떠올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총력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예. 오늘 이제 전부 다 나온. 예.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너무 우리 장동혁 대표님 좋아하시는데 광주 즉 호남 지역에 선명한 우파 세력이 많습니다. 예. 드러나진 않지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시면서 거기 뭐 대진년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대진년하고 촛불행동. 예. 그래서 굉장히 아니 야당 당수가 여기 참배하러 왔는데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지 참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지지 호소라든지 또는 뭐 헌법 정신에 수록된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5.18 광주 국립묘지, 예. 뭐 국립묘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광주 방문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광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정치 시작하고 당대표가 되고 근데 제가 정치 인생에 있어서 그날 처음 당한 일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광주에 가서 처음 당했습니다. 뭐 예전에도 몇 번 뭐 지도부 차원에서 가거나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는 뭐 또 달리 생각하면 대진년이나 뭐 촛불행동 이런 완전 극좌죠. 이쪽에서는 장동혁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다행이다. 제가 선명한 여지껏 뭐 지도부 중에서는 가장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간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 몇 년 하면서 처음 당한 일이지만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당직자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우리 당원들 예를 들면 광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보수정당을 계속 몇십 년간 지지해오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뭐 저는 가면서도 이미 중간중간 계속 상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갔습니다. 예. 전날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그걸 피한다면 저는 어쩌다 한번 겪는 일이지만 늘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 늘 그렇게 싸우는 우리 당직자들, 당협위원장들, 당원들 그리고 드러내놓고 지지하면 거기에서 정말 늘 그런 싸움에 시달려야 되는 그 많은 분들 저는 그분들을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일 것입니다. 늘 힘들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이렇게 함께 해주니 우리도 국민의힘 끝까지 우리가 끌고 여기서 계속 잘 싸워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 그 직전에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호남의 2030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호남에 관심을 두면 적어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지역색이 옅어진 2030층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걱정하는 2030들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정권과 같이 이렇게 이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2030들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저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포위하지 않으면 우리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를 많이 예. 지지하고 있는데 이 2030 10대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이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보수 정치는 앞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저는 선거 전에 왜 다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가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한번 가면 되지 아니면 뭐 당대표 되자마자 얼른 한번 갔다 왔으면 되지. 저는 그건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숙제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갔다 왔어. 대표로서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오라고 하지도 말고 가라고 하지도 마라고 하는 것이고 일도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가겠다고 했는데 5.18을 계속 가겠다고 뭐 5.18 민주묘지를 매주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매달 가겠다는 게 아니라 호남을 뭐 전남도 방문하고 전북도 방문하고 제주도 방문하고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오히려 호남은 전부 다 민주당 정치인들 전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이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호남 발전에서 우리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긴장할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줄게요. 국민의힘 말고 바뀔 겁니다. 저는 호남의 마음을 가져오는 진정한 방법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호남이 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갔고 물론 우리 저를 또는 뭐 우리 국민의힘을 아끼는 분들 중에는 왜
당대표로 뽑아줬더니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단추 다 뜯기고 제대로 참배도 못하고 그런 수모를 겪고 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런 싸움의 연속이고 그런 싸움을 하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광주에도 많이 계시다. 저는 그분들도 대표하는 당대표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주신 닉네임이 소복님인데 호남에 내려가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청년들을 많이 좀 만나 주시라 이런 부탁 말씀을 하시는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당대표가 되거나 첫 광주 방문해서 5.18 묘지를 패싱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저는 그것은 마치 당대표가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좀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을 애써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제가 간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간 것이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많은 지지자들 특히 광주에 있는 호남에 있는 많은 당원과 많은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피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도망갈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뭐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전북도 가고 전남도 가고 하면서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정리 수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이 또 많아요. 이 지지자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국민의힘 당의 소통 창구가 너무 없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민원 접수 비상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좀 벤치마킹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빨리 영입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산 창원에 좌파 세력이 너무 위험하다. 한번 꼭 좀 와주시라. 뭐 창원 간첩단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고요. 앞으로 야외 행진을 집회를 하시게 되면 행진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손잡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야당 당수가 되셨으니까 경호 문제에 좀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다. 경호 문제.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주요 국회의원들을 배치해서 싸워주시면 좋겠다. 각 그 카테고리별로.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동혁 대표님 모시고 거의 1시간 가량 제가 더 붙잡고 싶습니다. 사실 30분 더 붙잡고.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바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꼭 궁금하시대요. 부인과 연애 결혼하셨는지 중매 결혼하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교회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무 위키가 아무 위키예요. 그냥 아무나 쓰는 거라서 아무 위키인데 저는 교회 오빠고 결혼을 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대 가서 뭐 만났고 뭐 제 아내가 뭐 공군 군인이었다 뭐 이 얘기는 가짜 뉴스인데 제 아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일일이 대응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만난 교회 오빠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공군 장교로 군대에 가서 공군 사관학교에서 저는 3년간 군사학적 교관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군대 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애 결혼이네요? 예, 연애 결혼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은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된 지 3년밖에 안 된 정치인을 당대표로 뽑은 것은 그동안 우리 보수정당이 하던 정치문법 그대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오래 안 된 새로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새로운 인물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정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의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제 진정성을 지금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비판이 있다고 물러서거나 또는 일부가 비판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내치거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한 가지 생각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이 같다면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또 그분들이 언젠가는 저희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그분들을 도우면서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 큰 소리로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그걸 비판하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발짝 한마디 다 계산하고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렇나 여러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말씀드리지만 3개월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한 3년 지난 것 같겠지만 아직 3개월도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판과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내면서 여당과도 이재명 정권과도 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동혁 대표님은 국민의힘의 감독입니다. 또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축구는 공을 앞으로 차야지 뒤로 차면 안 되죠. 뒤로 차면 자살골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 하시는 지지자분들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유튜브는 쌍방향이 자살골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뒤로 차는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프라인 넘어서 저쪽 골문 앞에서 뒤로 차도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프라인도 못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 페널티 에어리어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예. 지금 뒤로 차면 바로 자살골입니다. 정말로. 예. 예. 조금만 더 앞으로 함께 전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공은 앞으로 차세요. 뒤로 차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장동혁 대표님 모시고 아유 박수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대담을 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 저는 가끔씩 챙겨보고 제 아내는 유튜브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